부산 송정 해변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해변가 작은 찻집 소담에서 이정미가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죠. 올해 60을 맞은 정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예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정미가 혼잣말을 하며 찻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이 작은 찻집은 정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죠. 칼 대신 커피를 들고 총 대신 찻잔을 닦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미는 매일 아침 찻집을 열기 전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검은 수영복을 입고 바다로 향하는 정미의 걸음걸이는 평범한 60대 여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발걸음에는 어떤 규칙성과 절도가 있었죠. 바닷물에 몸을 맡기며 정미는 천천히 자유형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팔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호흡은 일정했죠. 마치 오랜 훈련으로 체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정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해변에서 물질 준비를 하던 해녀 순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미는 물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순덕 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물때가 좋다던데요? 그럼요. 오늘은 전복 한 바구니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정미가 수영복을 정리하며 팔을 올릴 때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순덕은 그 흉터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찻잔을 닦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자 정미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동네 아저씨 철수였죠. 정미 씨,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정미 씨는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가 정말 군인 같아요. 철수의 말에 정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가요? 그냥 등 펴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다르다니까요. 걸음걸이부터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철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죠. 오후가 되자 찻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해변을 보면서 정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정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스캔하듯 살피는 습관, 항상 출입구를 확인하는 자세, 그리고 무의식 중에 긴장하는 어깨선. 이 모든 것들이 정미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과거를 암시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정미는 찻집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정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송정 해변은 평소보다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온 관광객들과 해수욕을 즐기러 온 가족들로 해변은 활기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바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찻집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야? 선두에 선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3명의 남자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정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정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나는 장석두야. 남천파에서 왔어. 석두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찻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석두의 눈초리를 받고 다시 앉았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장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용히? 석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망구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여기서 장사하려면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정미는 아무 말 없이 석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석두는 왠지 모르게 불쾌감을 느꼈죠. 뭘 그렇게 째려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협조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세금은 내고 있으니까요. 석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있던 부하들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석두가 손으로 제지했죠. 좋아.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석두 일행이 나간 후 찻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보았죠. 정미 씨, 괜찮으시겠어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닷물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해변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돌리니 석두 일행이 해변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혼자 해변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 소녀에게 접근하고 있었죠. 언니, 혼자 뭐해? 우리랑 같이 놀자. 소녀는 무서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남자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싫어요. 정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정미는 수건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정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아이 제 딸입니다. 석두 일행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제 찻집에서 본 그 여자가 여기 있다니. 이거 어제 그 할망구 아니야?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석두가 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망구가 배짱은 있네? 어디 출신인데 그렇게 꼿꼿해?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녀에게 조용히 말했죠. 집에 가거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두는 기분이 상했는지 정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할망구. 누가 끼어들래? 정미는 밀려서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정미의 운동화가 벗겨지면서 발목이 드러났는데 그곳에는 작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07이라는 숫자였죠.
석두는 그 문신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해녀 순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덕의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정민은 조용히 일어나서 운동화를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석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어떤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내일 찻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두는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체면상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내일 제대로 인사하자. 정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해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정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조차 평소와 다르게 들렸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미는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07특임단. 그 숫자만으로도 정미의 가슴은 복잡해졌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시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미 씨, 괜찮으세요? 해녀 순덕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발목의 문신, 혹시 707이었나요? 정미가 깜짝 놀라며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 씨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제 그 조폭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후가 되자 정미는 찻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후 3시쯤 해변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가 창밖을 내다보니 석두 일행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아, 거기 아줌마들. 여기는 이제 우리 구역이야. 석두가 해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언제부터 당신들 구역이었다고요? 순덕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야. 여기서 장사하거나 일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해. 해녀들이 항의하려고 했지만 석두의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해병대 출신 철수 아저씨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아서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때 한 명의 부하가 젊은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했습니다. 누나, 우리랑 같이 놀자. 재밌게 해줄게. 싫어요. 가지 마세요. 여성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자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가 찻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걸음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손 떼세요.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석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할망구 또 왔네. 생각해봤어? 우리 쟤 한 말이야.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 관광객을 붙잡고 있던 남자에게 다가갔죠. 경고했습니다. 손 떼세요. 뭐?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망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정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파. 놔줘. 하지만 정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하가 정미에게 달려들자 정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모래 위에 쓰러졌죠. 이 미친년이. 석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정미는 침착하게 그의 주먹을 피하고 어깨를 눌렀습니다. 석두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지켜보았습니다. 60세의 여성이 젊은 남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죠. 이 여자가 뭐야? 석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태권도 국가대표야? 정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707특임단 중사, 전역번호 89,472. 정미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방어행동에 들어갑니다. 석두와 부하들이 경악했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들도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미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송정 해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석두는 분한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정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미는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했고 목격자들도 그렇게 증언했죠. 석두 일행은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곧 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석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예전에 군에서 특수부대 사고 친 여자 하나 있었죠? 그년 살아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미, 그년이 아직 살아있다고? 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처리해야겠군. 그년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찾아온 것을 느꼈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천파의 진짜 배우 인물인 문종일이 석두의 전화를 받고 급히 소집한 자리였죠. 이정미,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들을 줄이야. 문종일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707특임단의 대령이었던 그는 이제 겉으로는 민간 보안업체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부산 일대 조직폭력의 실세였죠. 형님,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석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종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년이야. 2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707특임단은 국가 최고 기밀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이정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 중 하나였죠.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력, 완벽한 전투 능력을 갖춘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령이었던 문종일이 지휘한 대북 침투 작전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데 정미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목표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년이 민간인이 있다고 작전을 중단했어. 문종일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작전은 실패했고
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 실제로는 정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북한 요인이 아닌 무고한 민간인들이 있었고 정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종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문종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로 몰렸고 나도 진급에서 제외되었어. 결국 둘 다 군을 떠나게 되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민은 불명예 제대를 당했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반면 문종일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정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 문종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작전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안 남았거든. 석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거해야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그년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너도 봤잖아. 문종일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미의 군 복무 기록이 들어 있었죠. 이정미 707특임단 중사, 사격 실력 최상급, 근접 전투 전문가, 폭파 전문. 문종일이 파일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년을 상대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해. 한편 정미는 찻집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2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 정미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라 작전을 계속하거나 무고한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거부하거나. 정미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자신의 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정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미의 입양딸 지은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지은은 정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말해둘 필요가 있었죠. 지은아, 혹시 엄마가 예전에 군에 있었던 얘기한 적 있지? 네, 707특임단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 건데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707특임단 관련 자료를 찾아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전화를 끊은 후 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과거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날 밤 정미는 찻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둔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군 시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번줄, 계급장, 그리고 작은 권총 한 자루.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바다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평화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정미는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 3시 정미는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진해지는 연기 냄새가 현실임을 알려주었죠. 정미가 급히 침실에서 나오니 찻집 아래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미가 소리치며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미 찻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죠. 정미는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멀리서 해녀 순덕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다쳤지는 않았어요. 정미가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찻집은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죠.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관이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미는 불타버린 찻집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정미 씨, 혹시 누군가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천파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살았는데.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정미가 조폭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정미가 먼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앞부분이 잘려나가 있었죠. 60대 여성, 젊은 남성들 무차별 폭행 전직 군인 출신, 과도한 폭력 사용 송정 해변의 공포, 위험한 할머니.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미를 아는 동네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했죠. 정미 씨가 정말 그런 분이었나? 평소에는 조용하셨는데. 역시 군인 출신은 뭔가 달라. 여론이 싸늘해지자 경찰은 정미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었죠. 이정미 씨, 영상을 보면 당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요.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입니다. 정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이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의 전과 기록을 보니까 20년 전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더군요.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미의 주먹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백하면 선처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상 증거도 있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의 딸 지은이었죠. 잠깐만요. 저는 피의자의 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따님이 나이에 비해 당당하시네요. 형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국방부 감사실 김지은입니다. 지은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형사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이라는 말에 긴장한 것이죠. 지은은 정미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배우가 있을 거예요. 정미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나니? 707특임단 자료를 찾아보라고. 네, 기억해요.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아마도 20년 전 일이 다시 찾아온 것 같다. 지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어. 그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당했지. 그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상관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아마도 정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뭐요? 아마도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거야. 지은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해 볼게요. 국방부에 있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엄마가 20년 전에 정의를 위해 싸웠듯이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그날 밤 정민은 구치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감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년 전의 과거가 다시 찾아와 정미를 덮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조차 이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은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구속된 다음 날부터 국방부 감사실에서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감사실 직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20년 전 707특임단 문종일 대령. 지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검은색으로 지워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작전명과 참여 인원, 그리고 결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지휘관 문종일 대령, 참여 인원 이정미 중사 외 5명. 지은이 화면의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작전 결과 실패, 원인 현장 지휘관의 독단적 행동. 현장 지휘관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 기록이 진실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은은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대원의 개인 기록이었는데 실수로 기밀 해제가 된 듯 했습니다. 이정미 중사가 민간인 발견을 보고했으나 문종일 대령이 작전 계속 명령. 이 중사가 명령 거부하고 민간인 대피 유도. 결과적으로 민간인 3명의 생명을 구함.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더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대원 중 한 명이 작전 직후 의문사했고 또 다른 대원은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지은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시 작전 현장의 블랙박스 기록이었죠. 음성만 녹음된 파일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종일 대령 목표물 제거하라. 민간인은 신경 쓰지 마라. 이정미 중사 대령님, 건물에 민간인이 있습니다. 작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종일 대령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이정미 중사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은은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종일이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산 일대 조직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남천파.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지은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를 괴롭혔던 조폭들이 바로 남천파였습니다.
지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종일이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자 과거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제거하려고 한 것이었죠.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겠어. 지은이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고 지은은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감사실에 근무하는 김지은입니다. 현재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정미는 제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정미는 707특임단에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불명예 제대를 당했지만 실제로는 3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지은은 당시 작전 기록과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문종일 대령은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산 일대 조직폭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문종일 씨 측의 반박은 없었나요? 왜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 살았고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론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정미는 영웅이었다. 20년 전 진실이 드러났다. 문종일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문종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긴급히 석두를 불렀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문종일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정미만 제거해서는 안 돼. 그 딸도 처리해야 해. 하지만 형님,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문종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묻어버린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죠. 한편 구치소에 있던 정민은 뉴스를 통해 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죠. 지은아, 너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구나.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죠.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지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후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인터넷에서는 이정미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20년 전 묻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707특임단 작전에서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거부했던 이정미 중사. 그녀는 범죄자가 아닌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정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과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죠. 한편 문종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종일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석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우리 사무실을 수색영장 들고 왔어요. 뭐라고? 문종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종일은 재빨리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색영장입니다. 모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문종일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구치소에서 정민은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고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문종일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변호사님, 제 딸 안전은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경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국방부에서 나오는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재빨리 지은을 끌어당겨 큰 사고는 면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이 분명했죠.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은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문종일 일당이 증거인멸과 증인 제거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다음 날 정민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정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20년 전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딸 지은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민은 송정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불타버린 찻집 자리를 보고 싶었죠.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녀 순덕과 철수 아저씨를 비롯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석두와 남천파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이제 그만하세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당신들도 더 이상 마음대로 못해요. 할망구들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석두가 허세를 부렸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미 씨가 영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누구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고요. 철수 아저씨도 나섰습니다. 나도 군인 출신이야. 이정미 씨 같은 분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석두 일당은 점점 위축되었죠. 그때 정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며 정미를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는 석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석두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정미의 눈빛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었죠. 석두 씨, 문종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나도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석두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해운대 호텔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이 남았죠. 지은아. 정미가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엄마, 위험해요. 경찰에 맡기세요. 아니야. 이건 2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야. 내가 직접 끝내야 해. 정민은 불타버린 찻집 잔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었죠.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군번줄을 목에 걸며 정민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707특임단 이정미 마지막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문종일은 마지막 도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용 가짜 여권과 현금, 그리고 권총까지 챙겨 넣었죠.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20년 만에 그년이 내 인생을 또 망치는군. 문종일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해변은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문종일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의 신호처럼 보였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종일은 긴장하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야? 택배입니다. 문종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은 정미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고 그 눈빛은 20년 전과 똑같이 차갑고 결연했죠. 이정미. 문종일이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문종일 대령. 정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범죄자겠군요. 들어와. 하지만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쏜다. 정미는 조용히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죠. 20년 전 그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문종일이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 망가진 건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정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간인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 뒤에 증거를 조작한 것도 모두 당신이 한 일이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국가를 위한 일이었는데 국가를 위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게 군인의 의무입니까? 문종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때 문종일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더 빨랐죠.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며 문종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정미의 몸에는 여전히 훈련된 본능이 남아 있었죠. 항복하세요. 정미가 문종일을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끝?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문종일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 딸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순간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 경찰에 신고해서 온 것이었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세요. 문종일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차면서도 그는 정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죠. 이정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당신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후 송정 해변에는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카페 707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한다. 정미는 새 카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죠. 정미 씨, 오늘도 바다에서 수영하셨어요? 해녀 순덕이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역시 아침 바다가 최고예요. 카페는 금세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 아저씨도 왔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미를 찾아왔습니다. 정미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젊은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라니요. 정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후에 지은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정식 감사관으로 승진한 지은은 이제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죠. 엄마, 문종일 재판 결과 나왔어요. 조직폭력 연루와 증거인멸 등으로 15년형이 확정됐대요. 그렇구나. 정미가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명예회복도 공식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 국방부에서 정식 사과하고 명예 전역 처리도 될 것 같아요. 정민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지은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어. 무슨 보상요? 너 같은 딸을 두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 말이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녁이 되자 정민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나는 전투를 그만둔 게 아니다. 정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을 뿐이다. 정미는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자긍심의 상징이었죠.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는 새로운 손님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정미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정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 때는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좋아요. 젊은 여성은 정미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죠. 감사해요.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여성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미가 찾은 새로운 싸움의 방식이었죠. 총이나 칼이 아닌 따뜻함과 이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밤이 깊어가며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는 마지막 찻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707이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이자 계속 이어갈 미래의 약속이었죠. 정미는 군번줄을 살짝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다만 이제는 사랑으로. 송정 해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카페 707의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